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제7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7세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할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제7강이네요. 강의가 7강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우리가 공부할 내용 역시 7세기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구려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인데요. 고구려의 대외항쟁이 7세기 전반이고요. 신라의 삼국통일은 7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외항쟁이란 무엇이냐? 외국의 어떤 나라하고 고구려가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중국의 왕조와 전쟁을 2번이나 벌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잠깐 보시죠, 여러분. 이 고구려의 대외항쟁은 바로 제일 먼저 수나라하고 그리고 고구려가 전쟁을 먼저 한 번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나라는 멸망하고요.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가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고구려가 또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전쟁, 수와의 전쟁 그리고 당과의 전쟁, 고구려가 이 두 나라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결과는 모두 고구려가 승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고구려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거죠. 이 수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참고 612년. 자, 그리고 당과 고구려와의 전쟁은 그 뒤를 이어서 고구려가 당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승리한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시성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연도는 645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살수대첩과 안시성 싸움 모두 7세기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50문제, 우리 한능검 50문제 가운데 적어도 한 문제는 7세기 전반에서 이 두 개의 전투,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문제는 출제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삼국통일, 요거는 7세기 후반의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라가 독자적인 힘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중국의 왕조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백제 고구려를 순서대로 멸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의 왕조는 어느 나라입니까? 당나라죠. 당나라. 그래서 신라가 나당 동맹, 신라와 당나라 이런 뜻이죠.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체결을 한 것은 우선 648년이고요. 요거는 7세기 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당 동맹이 나당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바로 660년에 백제로 쳐들어가서 백제를 멸망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66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668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같은 팀에서 싸웠는데 고구려까지 딱 멸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신라와 이 당나라는 한반도에 주도권을 놓고 한반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당 동맹이 나당 전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신라가 이겨요. 그래서 당나라를 몰아내게 되는데 그것이 676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라가 당을 완전히 격퇴하게 된 것은 바로 676년.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런 통일의 과정은 7세기 후반의 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공부할 게 7세기 전반의 이 내용과 그리고 7세기 후반의 이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잡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맞출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우고 자, 고구려와 중국 왕조와의 전쟁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6세기 말부터 만들어진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과의 경쟁,
이거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지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자, 이쪽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역시 삼국의 경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쪽은 뭐 당연히 고구려고요. 고구려고, 그리고 여기는 백제. 자, 그리고 자, 이쪽은 신라죠. 자, 여러분 5세기의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잖아요. 원래 그 전까지는 백제 땅이었는데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장수왕이 475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쳐들어와서 한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백제는 웅진으로 피난을 가고 수도가, 그리고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대체로 자, 이와 같은 자, 이런 판세가 되고 백제와 신라는 뭐 당연히만 요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백제와 신라가 6세기 중반에 나제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양쪽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고 아주 잠시나마 백제는 자기 위쪽의 땅을 회복하고 신라는 한강 유역의 이 오른쪽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백제의 왕은 성왕이었고 그리고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었죠. 진흥왕. 그런데 신라 진흥왕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백제의 그 성왕의 이 백제의 군대를 기습 공격을 해서 배신을 해가지고 바로 백제가 간신히 차지한 한강 유역의 한강 하류를 빼앗는 바람에 이때 여러분 신라의 영토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553년의 일이죠. 그래서 바로 120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나제 동맹은 이때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백제가 다음 해에 신라를 공격을 했으나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는 그런 어떤 슬픔을 겪으면서 결국 백제는 신라 공격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바로 신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의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삼국시대의 경쟁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한강 유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성기인 나라가 바로 그 시기에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한강 유역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죠. 신라가 역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세기 후반, 6세기 중반 이후부터의 상황은 바로 고구려와 백제 모두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는 신라를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면서 잃어버린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고 하고, 백제 역시 정말 간신히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을 했는데 다시 신라의 배신으로 한강 유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백제 역시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또 신라를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신라 공격, 백제도 신라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6세기 후반부터 전개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6세기 후반부터 이 고구려와 백제의 양쪽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신라는 전성기였지만 신라 역시 이 두 나라의 강한 공격을 막아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신라는 누군가 친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친구, 동맹이 정말로 필요했다. 동맹을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다른 중국 왕조에서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6세기 말에 중국 왕조를 통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수와 연합을 해서 이렇게 동쪽의 신라 그리고 서쪽의 수나라 이렇게 동서의 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와 수로 이어지는
이 세력을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동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역시 요렇게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수나라 위쪽에 돌궐이 있었어요. 이 돌궐과 연합을 해가지고 돌궐을 통해서 수나라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그러니까 돌궐이 수나라를 계속 위협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제 역시, 백제는 늘 외와 친했죠. 네, 늘 외와 친했기 때문에 이 외와 계속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외로 하여금 뒤에서 공격하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북쪽의 돌궐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맨 아래쪽에 외까지 이렇게 북쪽부터 이렇게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긴 연합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남북 세력, 남북 연합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동아시아의 이런 어떤 세력의 판도는 동서 세력과 신라와 수로 연결되는 동서 세력과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연결이 되는 남북 세력, 이렇게 두 개의 세력 간의 경쟁과 갈등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쟁과 갈등이 이제 7세기 초로 넘어가게 되면은 경쟁과 갈등이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서 세력의 수나라가 남북 세력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고구려로 쳐들어간 게 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수나라가 7세기 초가 되면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고구려가 여기서 승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수나라의 황제는 수나라의 양제였어요. 수양제. 지금도 믿어지지 않은 113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을 하였으나 결국 고구려가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고구려를 승리로 이끌었던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네, 바로 이 을지문덕에게 결국 패해서 결국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612년이고요. 바로 크게 이긴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살수, 지금의 청천강이 되겠어요. 네, 거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살수대첩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이 실패가 되었고요. 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이 수나라의 그 당시 황제였던 양제 역시 그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요. 폭정을 일삼아서 결국 수나라는 금방 멸망하고 말아요. 6년 후, 살수대첩 6년 후인 618년에 멸망을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멸망한 다음에 바로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중국의 새로운 왕조가 된 나라가 바로 다름 아닌 당나라라는 거죠. 당나라.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뒤를 이은 건 바로 당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나라가 처음에 그 건국을 막 했을 때에는 당의 초대 황제는 당의 고조예요. 당의 고조 이연인데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때에는 당나라가 아직 국가의 기반이 닦이기 전이어가지고요. 이때에는 기반이 아직 닦이기 전에 고구려라고 하는 이 싸움 잘하는 나라랑 싸우면은 또 당나라가 또 질 수도 있으니까, 네, 당나라가 아예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에는 고구려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로, 네, 굉장히 친선 관계를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조가 이제 뒤를 이어서 다음 제2대 황제인 당태종이 황제가 된 다음부터는 당나라가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닦이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고구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버리고요.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서면서 이 고구려한테 굴복을 강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굴복하기 싫으면 우리 당나라랑 싸워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을 하게 되자 고구려에서는 당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당연히, 네, 굉장히 논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고구려의 지배층은 이 당시 고구려의 왕인 영류왕을 중심으로 해서 당나라와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고 외교적으로
대화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과 함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당나라와의 싸움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과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왕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영류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류왕은 매우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의 이런 어떤 압박에 대해서 일종의 그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당의 요구는 웬만하면 잘 들어주면서, 들어주는 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의 공격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지도를 잠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천리장성.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자, 요렇게, 자, 이 강이 요하죠? 이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하고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는데, 천리장성은 바로 이 요동 지역, 이 요동 지역에 바로 장성을 쌓게 되는 거죠. 맨 아래쪽에 있는 비서성부터 해서, 자, 여기 안시성, 여기 요동성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아주 중요한 성들을 중심으로 한 아주 강력한 방어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는 천리장성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데 영류왕은 누구를 파견을 하게 되냐면 바로 연개소문을 총책임자로 파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리장성을 쌓는데 연개소문이 바로 총책임자로 이 지역으로 가게 되고, 이 지역에는 고구려의 주력의 군대가 당연히 이 지역에 있겠죠. 당시 나라는 이미 당나라로 바뀌었고 당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고구려의 주력 군대가 이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군사권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영류왕, 왕 못지않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류왕은 천리장성을 쌓기는 쌓지만 당나라하고의 싸움은 웬만하면 피하자, 그런 어떤 온건한 입장이었고, 그리고 연개소문은 당나라와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다, 무조건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경한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영류왕 왕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와 그리고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갈등이 바로 당시 당을 놓고, 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바로 고구려의 지배층이 이렇게 생각을 달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쟁은 결국 누가 이기냐면요, 연개소문, 이 강경파가 승리를 합니다. 연개소문이 642년에 정변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영류왕과 영류왕을 따르는 온건파의 귀족들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영류왕의 이 조카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을 시키는데요, 그 왕이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연개소문한테 있고, 보장왕은 연개소문의 눈치를 보는 일종의 힘없는, 실권이 없는 그러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이제 고구려의 입장은 당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이제 아주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자 3년 후에 바로 당나라가, 당시 황제는 당의 태종이었죠. 당 태종이 군대를 몸소 이끌고 직접 옵니다. 직접 와서 바로 고구려를 침공을 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 이겼다. 바로 안시성 싸움입니다. 당나라가 645년에 침공을 해왔는데 바로 이때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나라의 군대를 막아냄으로써 바로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화도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7세기 전반은 이렇게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 그리고 고구려와 당나라와의 전쟁,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7세기 전반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7세기 후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세기 후반은 신라의 삼국통일이 되겠죠. 신라의 삼국통일. 자, 제일 먼저 나당 동맹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자, 지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자,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 조금 복잡하네요. 네. 좀 지우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백제의 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었습니다. 의자왕. 네. 이 의자왕은 이 신라가 차지한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선조인 이 성왕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신라를 강하게 압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다. 그래서 신라가 가진 많은 영토를 빼앗고요. 성을 빼앗고, 네, 그리고 신라가 백제를 막아내는 아주 중요한 성이 있어요. 경남 합천에. 네, 합천에 대야성이라고 하는 신라의 성이 있었는데 이 대야성마저도 함락을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642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642년은 모든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나라가 굉장히 바빴던 다이나믹한 그러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42년은 고구려에서 바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온건파의 대표인 영류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제는 642년에 신라의 아주 큰 성인 대야성을 함락을 시켜가지고 대야성이 함락이 되니까 이제 신라는 백제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신라 수도인 금성까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연도가 바로 642년이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연도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굉장히 다급해졌다라는 거죠. 아, 다급해졌다. 그래서 신라는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또 동맹을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의 김춘추가 일단은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고구려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해. 바빴다는 얘기죠. 네, 급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백제가 이렇게 신라를 강하게 위협하고 신라가 망할지도 모르니 도와달라라고 군대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는 이미 영류왕이 죽고 고구려가 바로 연개소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은 보장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의 왕인 보장왕을 만났다. 근데 보장왕이 김춘추한테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 연개소문이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김춘추가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연개소문의 그 의지를 그냥 말을 하는 보장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고구려가 제시하는 조건을 너희 신라가 받아들인다면 군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고구려가 제시한 조건이 뭐냐? 자, 여러분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기역자가 이렇게 이렇게 반대 모양의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산맥이 소백산맥이에요. 그리고 이 소백산맥의 중간쯤에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고개가 하나 있는데 소백산맥을 넘는 이 고개가요. 이 소백산맥 아래쪽은 경상북도고요, 현재. 그리고 이 소백산맥을 넘는 충청북도가 나옵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 소백산맥을 넘는 이 고개를 꼴딱 넘으면은 충청북도 단양이 나오거든요. 아, 이 고개의 이름이 뭐냐? 바로 중령이에요, 중령. 중령. 보장왕이 뭐라고 하느냐, 김춘추한테? 중령의 이북의 땅을 고구려한테 다시 돌려주면 신라를 위해서 고구려가 군대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령이 여기라면서요. 중령 이북의 땅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죠? 중령 위는 한강 유역이니까요. 신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노른자 땅인 한강 유역의 땅을 고구려한테 돌려주면 바로 고구려가 신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로서는 김춘추로서는 그러한 고구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동맹을 제안했으나 이때의 신라의 제안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돌아오고
다시 어디를 가냐면 왜를 가요. 네, 일본. 네, 일본을 가지만 이때에도 그 당시에는 왜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때에도 왜는 백제와 아주 긴밀한 어떤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결국 왜도 김춘추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김춘추가 어디를 가냐면 당나라를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당나라. 네. 그래서 신라의 경우는 수나라가 있을 때는 수와 동서 세력을 이렇게 연맹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당나라가 이제 수나라가 없어지고 당나라로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동서 세력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제안을 했는데, 동맹을 제안했는데, 이때 당나라는 오케이, 좋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당나라의 그 황제는 고구려한테 이미 패배한 645년에 안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분을 막 삭히고 있었던 태종한테 가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우리의 차례대로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자 당태종이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결국 648년에 신라와 그리고 당나라는 전격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당 동맹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나당 동맹, 신라의 라자와 그리고 당나라가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요, 아주 열심히 전쟁 준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12년 후에 660년에 바로 정벌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고구려와 백제 이 두 나라 가운데 우선 백제가 약체였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먼저 어디를 공격을 했다? 백제를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나당연합군이 8년 후에는 고구려까지 멸망시키고 맙니다. 668년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나자 그 다음엔 어떻게 바뀌냐면요, 당나라가 아예 그냥 신라를 포함해서 한반도를 통째로 그냥 삼키려는, 통째로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 위반이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는 점점 사이가 나빠지더니 결국 나당 동맹이 깨지고, 나당 동맹이 뭐로 바뀌냐면 나당 전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당 전쟁.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는 7년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신라가 하마터면 질 뻔합니다. 그 과정은 전혀 필요 없고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끝났다? 그렇죠, 신라가 이기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를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데, 두 번 크게 이깁니다. 매소성은 육지에서의 전투고요, 그리고 기볼퍼는 해전이 되는데요, 육전에서 한번 크게 이기고 그리고 해전에서 한번 크게 이김으로써 결국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매소성 전투는 지금의 경기도 연천인데요, 675년에 아주 크게 이깁니다. 대승을 거두고요, 신라가. 그리고 기볼포 전투는 전북 군산인데요, 다음 해인 676년에 또 신라가 크게 이김으로써 기볼포 전투를 끝으로 해서 신라는 당나라를 몰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60년, 668년, 675년, 676년은 모두 7세기 후반의 내용이 되겠고요. 7세기 후반에서 출제가 되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부흥운동은 무엇이냐?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그냥 그거로 백제는 끝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그대로 그냥 고구려가 그냥 주저앉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백제 멸망한 다음에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되고,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도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부흥운동 역시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운동도 놓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즘 우리 한능검의 시험의 출제 경향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평이하게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부 역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공부의 그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그것들만 잡아서 정리하고 암기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시험에서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 시험을 딱 봤을 때는 내가 모르는 내용이 한두 개,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내용이 지문 가운데 한두 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고, 그리고 그 지문 가운데 틀림없이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아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기출 문제를 보실 때 모르는 내용이 막 있다라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응운동 역시 어렵게 내려고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공무원 한국사의 경우는 이거 공부할 때 정말 시간 많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부응운동은 뭐부터 시작하시면 좋냐면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백제 부응운동이냐 아니면 고구려 부응운동이냐, 일단 이것부터 구별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복신 그러면 백제 부응운동, 그리고 뭐 고현무 그러면 고구려 부응운동, 이렇게 사람 이름마다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분류하실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응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제 차근차근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백제는 복신, 도침, 흑지상지, 부여풍과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백제 부응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여풍은 왕자입니다. 여러분 백제의 그 왕족은 성씨가 부여씨거든요. 그래서 부여풍은 바로 의자왕의 아들인 왕자풍이 되겠어요. 왕자풍. 그러니까 성을 붙이면 부여풍이 되는 거죠. 일본에 있었는데, 왜에 있었는데 고국인 백제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외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 백제 부응운동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제 부응운동은 이때 금방 끝납니다. 백제가 660년에 멸망하고요. 백제 부응운동은 그로부터 3년 후에 663년에 멸망을 하면서 실패하면서 결국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부응운동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백제 부응운동은 신라의 지원이 백제 부응운동 때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고구려의 부응운동은 신라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신라의 지원이 이때는 있었다. 여러분 백제 부응운동 당시에는 고구려가 건재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나당 동맹 또한 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백제 부응운동을 지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신라가 백제 부응운동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백제 부응운동은 끝나고 말았는데, 고구려 부응운동 때에는 고구려까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신라와 당나라의 관계는 아주 악화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신라는 보다 강력한 적인 당나라를 막아내야 했고, 그래서 당나라와 싸울 수 있는 존재라면 고구려 부응군, 고구려 부응군도 자기 친구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고구려 부응운동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당과 싸우게끔 한 거예요. 당과 전쟁을 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응운동 때에는 신라가 고구려 부응운동을 아주 강하게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이 안승은 고구려의 왕족입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의 뭐 서자라고도 하고 또는 뭐 아무튼 친척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왕족이에요. 왕족 고안승이죠. 고안승. 그런데 이 안승을 바로 왕으로 책봉을 하면서 나라를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당과 싸우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라가. 자, 그래서 이 안승을 어느 나라의 왕으로 신라가 만들어 주냐면요.
바로 보덕국. 네. 장소는 어디냐면요. 전북 익산에 그 당시에는 전북 익산을 금마저라고 했는데요. 이 금마저에 바로 안승을 살게 하면서 보덕국이라고 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신라가 그리고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옹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와 이 보덕국이 싸우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그 보덕국의 왕으로 옹립시켜준 나라가 바로 아신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결국 백제와 고구려의 이 부흥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 신라가 한반도를 완전히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7세기에 대해서 봤네요. 7세기 전반은 고구려와 중국 왕조와의 전쟁, 그리고 7세기 후반은 신라의 통일 과정이었습니다. 꼭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